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원칙론을 유지하며 사실상 협정 종료를 위한 최종 절차에 돌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고든 썬들랜드 주 유럽연합 미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하는 공개 증언을 내놨습니다. K뱅크의 증자를 가능케 할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삼성 SDI가 독일 BMW 그룹에 3조 8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C 코롬피아의 새 주인으로 국내 토종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글렌우드피가 선정됐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으로 경제 이슈와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 미리 본 주요 헤드라인으로 기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는 오늘 일면에도 실려있는 지소미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문기사 5면으로 가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기사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이 100기 들라는 시기니 결국 지소미아 갈 길 가는 정부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에 대한 원칙론을 유지하며 이 사실상 협정 종료를 위한 최종 절차에 돌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이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현재로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각각의 입장은 어떤가요, 소장님? 100기 들고 1000기 내려야 되나요? 네. 한일 간의 문제는 사실 뭐 어제 오늘 또 내일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잊을 수가 없는 과거사인데 서로 잊을 수 없다는 게 우리가 더 큰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해소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소미아는 미국까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네. 오늘 자정부터 이제 0시에 이 종료가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불가피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일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 선언했던 이유는 일본이 군사적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화이트리스트, 이 백색 국가 우대 혜택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일본인 겁니다. 근데 그 원인 제공의 이유가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서, 그럼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게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일본의 정보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이 또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압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소미아를 좀 연장해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명분을 좀 만들어 줬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양자 간에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해라. 그러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연장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일본의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었고, 그렇다면 강경화 외교장관이 발언을 했었죠. 이대로 간다면 불가피하게 종료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도 같이 있는데 네.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가 된다면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경제 문제하고는 다르게 한미일 간의 군사 안보 협력,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지금 북한이 ICBM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괌까지는 사정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 본토까지 갈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또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럴 때 이 북한의 동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소미아입니다. 또 일본과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군사정보를 이렇게 교류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중재 노력이 사실은 실패하면서 파장이 더 커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미국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재를 좀 해달라. 특히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이르기 전에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때부터 이 과거사부터 시작된 거, 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이 국제적인 신뢰를 어겼다 이런 어깃장을 놓느냐.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종료할 시점에 와서 일종의 벼락치기 중재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중재가 되나요? 특히 이제 중재가 안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선다면 혹시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국내 문제 때문에 일본까지 또 한국까지의 외교 관계에서는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더 압박을 또 가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그런 만큼 일본의 태도 변화도 없고 한국도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는 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당분간 좀 상황을 감당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이 돌파구,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점, 그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미국이 중재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대로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더라도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소장님?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네. 바로 구멍이 뚫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 매일경제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밝혔죠. 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더라도 한미일 안보 협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 큰 구멍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인즉슨 작은 구멍은 또 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에 대한 끝까지 우리도 노력을 해보겠다. 하지만 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안보 협력에 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 내일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 무너진 한일 간의 신뢰관계, 심지어 우리가 노재팬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쉽사리 회복되기 힘들 거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한일 간 관계가 신뢰관계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시간은 없습니다. 바로 내일로 넘어가는 23일 0시 지소미아의 종료 시점입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 1면 그리고 5면에 올라와 있는 기사 내용으로 저희가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면의 국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뭐 대내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텐데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트럼프 측근의 배신, 우크라이나와 대가성 거래 맞다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이 고든 썬들랜드 주 유럽연합 미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하는 공개 증언을 내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 정치계에 여전합니다. 이 고든 썬들랜드 주 유럽연합 미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하는 공개 증언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나요, 도대체? 흔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이 조간 브리핑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제 이슈가 과연 우리 경제 이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점을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워싱턴 전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기에 2017년, 2년 전에 러시아 스캔들이 터졌을 때는 그런 대로 방어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민주당이 벼르고 벼르는 겁니다. 왜? 내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세 중의 실세, 고든 썬들랜드, 이 유럽연합 대사를 초치해서 청문회를 했는데 이 공개 증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와 대가성 거래를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외쳐왔던 것이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란 적이 없다. 이 퀴드 프로 쿠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어려운 용어인데 그래서 네.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 표현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에 말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퀴드 프로 쿠오라는 건 뭐냐면 대가가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라틴어인데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민주당이 잘 말려들지가 않고 있는 만큼 상당히 불리한 구도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을 수사하라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때 뭐냐면 수사 안 하면 군사적 원조를 안 하겠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크림반도에는 이미 러시아가 와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 원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뇌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이번만큼은 괜찮을까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의 공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백악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전략이 무시 전략입니다.
누가 뭔가 이렇게 폭로를 하면 네. 난 모른다. 근데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정말 우리가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대통령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본인이 임명을 했어요. 썬덜랜드 유엔 대사를. 그런데 썬덜랜드를 내가 모른다. 네. 이걸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국은 이 일정한 숫자의 대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의회의 청문 과정을 안 거치고 보내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전형적인 이 엽관제도, 레드테이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그만큼 있습니다. 본인이 이 인수위원회를 했을 때 여기 한 100만 달러를 받았다라는 거 우리 오늘 매일경제신문 기사로도 나와 있죠. 돈을 받고서 보냈던 인물이 바로 썬덜랜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두 사람 사이에 유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를 모른다. 근데 폭스뉴스, 이른바 폭스뉴스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TV라고도 하는데 썬덜랜드의 변호사가 다 민주당을 후원하고 있다. 네. 이렇게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도 스테파니 그리슨 백악관 대변인이죠. 대변인도 썬덜랜드의 정언은 상당 부분이 추측이다. 또 추정이다. 이렇게 좀 그 무게감을 낮춰봤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고든 썬덜랜드 대사의 증언 속에 뭐 폼페이오 장관의 이름도 언급이 됐었던데 뭐 어떤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썬덜랜드의 전략이에요. 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이 법적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독박스게 생겼으니까 독박스게 물귀신 생겼죠. 작전인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우리 이창진 앵커의 그 표현 참 쫄깃쫄깃한데 네. 물귀신 작전입니다. 그런 데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본인은 여기서 벗어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백악관의 보좌관까지 모든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인물을 다 거론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는 이메일로 보고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에게는 또 직접 보고를 했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펜스 부통령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의 물망에 오르는 인물입니다. 네. 그런 만큼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믹 벌베인이 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거론을 해버리면서 이것이 앞으로 일파만파 더 커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중요한 인물 한 사람도 거론했거든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바로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측근 중에 네. 측근 중에 측근인데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썬덜랜드는 정말 매우 이 적은 접촉에 기초를 해서 추측하고 사실은 펜스나 이런 사람들을 썬덜랜드가 제대로 말한 적도 없어 대화를 나눈 적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깔아뭉개버리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두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문기사 14면입니다. 네, 기사 제목은요. K뱅크 증자 숨통, 한숨 돌린 금융입니다. 기사 내용에는요. 이 K뱅크 증자를 가능케 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혁신금융의 아이콘인 인터넷은행의 정상화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일부 형성이 되면서 K뱅크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K뱅크 증자가 가능한 인터넷은행의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K뱅크가 이제 회생의 길을 걷게 되는 건가요, 소장님? K뱅크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독점보다는 경쟁을 선택한 것이 지금 결정입니다. 정부의 결정인데 금융위원회에서도 사실 좀 낯간지러운 그런 이 특례법이에요.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왜냐하면 K뱅크 하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국회 법안이 통과됐던 이유 자체도 이 카카오의 독주 자체가 좀 위험스럽다. 또 이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극적으로 이제 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K뱅크가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자를 통해서 몸집이 좀 커지면은 카카오와 좀 대적할 만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몸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체급 차이가 나는 만큼 앞으로 K뱅크가 기사회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출발은 했지만 뭐 네. K뱅크와 카카오뱅크 지금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지금 어떤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건가요?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극적으로 의결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이기도 한데 지금 어떤 정도냐면은 지금 카카오뱅크의 총 수신 총 여신이 이창진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같이 출발선에 서 있었던 K뱅크의 무려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버린 거죠. 여기다가 이제 산업자본으로는 카카오가 처음으로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5천억 원의 유상증자도 완료됐기 때문에 따라올 자가 없다. 지금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뭐 무조건 누가 있으면 팔로우미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네. 이제 K뱅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성장을 하는 거는 좋지만 독주에 대한 또 우려의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은행 시장을 홀로 장악하고 있는 이 카카오뱅크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어떤가요? 네. 그게 좀 이제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은행 위험론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승승장구하는 독주 주자의 저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도에 뭐 카드 대란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이 카드를 통해서 금융권에서 성장했던 이 기업. 또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도 많습니다. 뭐 솔로몬 같은 경우도 있었고 네. 이런 경우에 결국 계속 독주 체제를 하다 보니까 이 저주를 당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과도하게 여러 가지 불법, 편법이 또 행행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철퇴를 맞는 그런 걸로 이어졌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라든지 펀더멘트는 좋습니다만 금융업에 뛰어드는데 이게 계속해서 확대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인터넷 뱅크가 나올 때의 취지는 좀 더 소액 대출을 하는 사람들, 좀 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대출하기 쉽도록 상품을 개발하라는 네. 이야기였는데 오히려 신용도가 매우 높으니까 이거는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카오뱅크가 이 상품들 또 대출 이 산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불만도 또 이번에 또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기사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SDI의 기사가 15면에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삼성 SDI, 이 독일 BMW의 3조 8천억 원 전기차 배터리 공급 잭팟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삼성 SDI가 독일 BMW 그룹에 3조 8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삼성 SDI와 BMW의 인연은 좀 오래됐더라고요. 2009년 이후로 10년간 협력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번에 또 대규모 장기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게 됐는데요. 이번 계약 내용 자세하게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우리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예, 마치 기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 SDI의 기술이 결국 결실을 이뤘다. BMW, 뭐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여기랑의 관계가 뭐 단기간의 관계는 아닙니다. 거의 10년 동안 계속해서 인연을 맺어왔는데 우리가 기억하기에 i30이라는 차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BMW에서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외형은 이 경차같이 보여요. 그런데 100% 전기차로 되는데 이 배터리를 전량 이 삼성 SDI가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기술이 계속 추가되면서 바로 그게 5세대 배터리입니다. 이 셀 구입을 위한 이제 BMW에서 이 전기차 산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텐데 BMW가 이때 삼성 SDI의 새로운 기술인 5세대 배터리를 이제는 탑재를 하겠다. 이 계약 자체가 바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3조 8천억 원, 약 4조 계약의 결실을 맺게 된 거죠. 말 그대로 기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의 주가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장중에 이와 같은 기사가 전해지기는 했지만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하다 보니 뭐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주가의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요. 삼성 SDI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꾸준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일 주가는 0.84% 하락하며 23만
44,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전일 시장 낙폭에 비하면 좀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현재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있고 주 고객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일 주가는 0.64%로 하락을 했네요. 네. 그리고 기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삼성 SDI 경우에는 이번에 계약을 맺은 주체가 이 독일의 BMW 본사가 아니라 BMW 코리아입니다. 네. 그런 만큼 BMW와의 이런 초대형 계약이 뭐 주가에 반영 좀 기다려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BMW 자체의 이미지가 안 좋았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역시 기술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한 번 충전해서 600km를 갈 수 있는 서울과 부산까지를 거의 왕복 가능한 수준 이 정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도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정말 정점을 찍었던 것이 이번에 안정적이면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춘 이 배터리를 개발한 것인데 이게 바로 하이니켈계 양극설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 이걸 개발하면서 기술상으로는 거의 삼성 배터리가 SDI가 정점에 올라간 거죠. 물론 LG화학의 기술력도 그만큼 됩니다. 이런 기술이 역시 삼성 SDI의 이 펀더멘털을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이 BMW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글로벌 메이커에도 많은 배터리들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매일경제신문 25면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이 글렌우드 PE 세계 1위 SKC 코오롱 PI 품었다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SKC 코오롱 PI의 새 주인으로 국내 토종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글렌우드 PE가 선정이 됐습니다. SKC와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SKC 코오롱 PI 매각을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글렌우드 PE를 선정했다라고 전일 장은 마감 이후에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업계에서 이제 예상하는 매각 가격은 6천억 원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 인수 선정 소식 구체적인 내용이 어땠나요? 네, 오늘 마지막 기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네. 기업이 요즘에 글로벌 경기도는 어렵잖아요. 이때 네. 경영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기사가 바로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글로벌 1위 폴리이미드 필름. 이거 폴리이미드 필름은 굉장히 이 열에 강하고 또 견고하기 때문에 뭐 휴대폰 또 전기차 여러 종류에 쓰는 그런 제품이 되는데 세계 1위예요. 근데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개발하는 비용들 여러 가지 부담이 됐던 거죠. 이것을 6천억대 정도로 SK가 27%, 코오롱이 한 27%를 사모펀드인 이 국내 토종 사모펀드입니다. 글렌우드 PE가 사가게 되는 그런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SKC 코오롱 PI의 주가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두 달 동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까지 어느덧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뭐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시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일 시장의 낙폭이 워낙 컸었죠. SKC 코오롱 PI도 1%대 하락세를 보이며 34,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SKC 코오롱 PI는 이번 피인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그러면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빨라진다. 네. 이런 이야기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기술 개발에는 아주 그동안 이 혁혁한 그런 성과를 거뒀었는데 이 대기업의 결합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경영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사모펀드에서 이 절반 이상의 주식을 사감으로써 두 기업 합해서 그럼으로써 빠른 의사결정이 이제는 투자를 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됐고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폴리미드 이 제품에서는 글로벌 1위입니다. 그런 만큼 가치가 보다 더 상승하고 주가도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이슈와 경제 뉴스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봤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